네,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2021년 아동정책 영향평가 전문평가의 결과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주 교수님께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전문 영향평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주 교수입니다. 제가 맡은 연구의 주제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 전문 역량 평가 연구입니다. 네, 발표는 새로운 연구 배경,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그리고 영역별 역량 평가 분석, 마지막으로 정책 개선 방안의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 전문 역량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사회에서 90년대 이후에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의 어떤 이주민이 입국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자녀인 이주 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유형과 규모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아동 정책들은 이주민 자녀의 이러한 인구 사회학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들의 특성과 한국 사회에서의 경험들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책들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결혼 이민자, 소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자녀들에게만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모의 어떤 한국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서 또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 조건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들이 달라져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생활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연구와 관련해서도 좀 지금까지 이런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일괄되고 체계적인 어떤 정책이 실행되기보다는 좀 개별 정책마다 또 각기 다른 주무부처에 따라서 다른 방식과 적용 범위를 갖고 실행이 되었고요. 또 이런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나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삶의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비준을 해서 아동의 언어나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제 그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정부에서 조금씩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좀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책 역량 평가를 통해서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 실행되어 온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과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어떤 절차는 일단 첫 번째는 현황들을 분석을 했고요. 또 지원 정책의 어떤 전문 역량 평가를 위해서 저희 연구에서 분석틀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정책 역량에 대한 분석과 또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을 영역별로 구분을 해서 출생에서부터 체류, 건강, 보육 및 돌봄, 그리고 교육 영역에서 관련 법제도와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했고 이런 정책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또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습니다. 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개념이 법률마다 굉장히 좀 상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딱 그 합의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연구에서는 2020년에 양계민 박사님 그 연구팀이 연구한 그 연구에서 나온 7가지 유형의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유형을 좀 참고를 해서 저희 연구 안에서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개념을 정의를 하였는데요. 일단 24세 이하의 본인 또는 부모님이 이주 경험이 있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해외 출생 및 국내 출생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즉 외국인 가정의 자녀와 중도 입국 청소년까지 좀 포함을 하였고요.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또 남한과 북한 출생의 탈북배경 아동 청소년, 미동력 아동 청소년은 연구의 대상 범주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 전문 역량 평가 분석 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 분석 틀에서 제시된 질문들을 토대로 관련 법과 어떤 정책들을 좀 분석을 하였고요. 또 이런 그 체류나 건강, 보호, 돌봄, 교육과 같은 영역별 정책 분석에 이 분석 틀에서 제시되어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좀 적절히 적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제시된 분석 틀을 좀 보면 이제 아동권리 협약에서의 그런 기본 원칙에 관련되어져 있는 세 가지의 원칙과 네 가지의 아동 그 권을 기준으로 해서 각 영역마다 이제 분석을 위한 질문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모든 법과 정책에 적용하기보다는 관련 법과 정책에 맞는 그런 어떤 원칙과 법 그 권리를 적용을 하여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분석 툴을 토대로 저희 연구에서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관련 법령 분석을 이제 하였는데요. 일단은 관련해서 총 22개의 관련 법령을 검토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 이 법령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이주민 관련 법령과 또 아동 청소년 그리고 영역별로 구분을 해서 관련 법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을 한 결과 현재 이주민 관련 법률들은 이주 배경을 갖고 있고 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유사한 어떤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법률의 적용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주민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뭐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보육법,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난민법 등이 이제 분석 대상이 되었고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그리고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네, 영역별로는 출생과 체류, 또 보호, 건강, 보육, 돌봄,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뭐 가족관계 등록법, 출입국관리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네, 교육기본법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굉장히 많은 법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법을 분석하고 저희는 이제 법이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성과와 한계들에 대해서 도출을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들이 22개의 법을 좀 분석을 한 결과 몇 가지의 좀 긍정적인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청소년기본법, 영유아 보육법이나 아이돌봄 지원법 같은 이 아동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이런 그 법의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제한하지 않아서 이주 배경 아동도 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비차별적 원칙을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 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의 경우에는 모든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을 표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경우에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했고요. 또 청소년의 인권, 권익 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경우에는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출입국관리법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에 대한 어떤 규정을 명시한 법인데 이 법에서는 또 아동학대 피해 자의 경우에는 체류 자격 특징을 규정을 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얻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조처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규정을 해서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해서 아동의 어떤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이 법이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법의 적용 대상이 국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20여개 아동 청소년의 어떤 교육에 대한 그런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법을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20여개 아동 청소년이 공교육 진입을 허용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성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법에서 몇 가지의 어떤 한계점들도 좀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복지법 안에 보면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나 가족의 어떤 지원 규정이 있는데 이런 보호 대상을 국민으로 제한하지 않아서 20여경 아동도 포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아동 법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서 실제로 도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영유아 보육부 같은 경우에는 비차별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를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계로 나타났고요. 네, 뭐 교육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교육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해서 20여개 아동 청소년의 학습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좀 한계로 지적을 하였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20여경 아동 청소년들이 좀 배제되는 그런 어떤 법의 한계들을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영역별로 출생에서부터 이제 교육까지 좀 관련 법과 정책들을 좀 분석을 하였고요. 이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석 틀에 기반을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출생과 체류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법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생 시 등록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본국의 영사 지원을 통해서 출생을 등록하도록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거주하는 20여경 아동의 그런 안정적 체류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의 어떤 체류 자격에 굉장히 영향을 받게 돼서 체류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실제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는 언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나이에 학업이나 장기 계획을 하지 못하고 국적 취직이라든지 체류 비자 취득을 위한 그런 시험에 매진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건강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이제 그 외국인들에 대한 특례가 있어서 직장 또 지역 가입자로서 그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실질적인 좀 어려움들을 보면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특히 이제 그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좀 이렇게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경우 국내에서 이런 어떤 증명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는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면서 어머니가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서 아이를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험료에 대한 이중적인 부담들을 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보험 가입 조건이 6개월 이상의 체류 자격이 있다 보니까 6개월 미만의 체류를 하고 있는 20여경 아동의 가족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의료 보장의 어떤 공백들이 있었고요. 현재 예방접종은 20여경 아동 청소년도 무료로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미등록 아동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거부하거나 의사와의 의사소통 이런 게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예방접종을 좀 지연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20여경 아동 청소년들은 이주 과정에서의 어떤 그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발달장애 문제들을 경험을 하는데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런 건강 지원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보호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특히 아동학대의 어떤 피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보호시설에 입소했을 때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에서 20여경 아동 청소년들은 제외가 되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제 시설부가 필요한 외국인 아동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강제성이 없고 지자체 재량에 따라서 이게 변동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아이들이 차별 없이 보장을 받는 경우들이 좀 많이 드물게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강제성이 법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학대나 방임의 원인들이 좀 보면 문화적 차이라든지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돌봄 서비스, 그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들, 또 피해 아동의 보호 시설이 부족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어떤 법적으로 보호를 한다는 것 외에도 구체적인 학대와 방임에 대한 어떤 예방과 보호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보육 돌봄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뭐 모든 아이들이 그 공보육의 서비스 대상이 된다라고 하여서 사실은 이제 많은 이주배경 아동들이 어린이집과 같은 공보육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님으로써 언어나 인지, 사회성 발달이 상당히 촉진되어지는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보장되어지는 보육료나 이제 그 양육 수당 지원이 외국 국적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보육료에 대한 비용이 이제 좀 과중되어서 어린이집을 중단하거나 뭐 지연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이상의 돌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돌봄 사각지대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좀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들이 많이 부족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그 돌봄의 사각지대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영역들을 좀 보면요, 교육 영역의 경우에는 몇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초중등 그런 교육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외국적 아동들이 공교육 진입 장벽이 완화가 되어서 상당 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진입이 수월해졌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교육부나 법무부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안내 발송을 하고 홍보를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그밖에 뭐 어떤 공교육의 진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촉진 효과들의 정책들을 펼쳤던 것들이 이제 저희 어떤 정책 분석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어떤 한계점들을 좀 보면, 초중등 교육을 이제 어떤 의무 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 권리로 명분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어떤 그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입학과 전학이 결정되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거부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 공교육 진행을 위해서 서류 준비 절차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어떤 학습 공백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났고요. 또 공교육 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교육 지원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좀 배제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정책 평가들을 좀 분석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 영역별 개선 방안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자세한 부분들은 자료집에 나와 있고 제가 몇 가지 두세 가지 정도만 좀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또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의 정책이 굉장히 분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국적이라든지 체류 자격에 의해서 그 정책들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어떤 발달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발달 주기의 관점으로,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교육까지 이런 관점으로의 정책이 변화가 좀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통계 자료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돌봄에 있어서의 어떤 통계 데이터가 좀 더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밖에 뭐 건강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그런 의료 접근성에 대한 제고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방접종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좀 접근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 서비스들을 좀 지원하는 정책들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보육과 돌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보육료 지원인데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담 없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의 사례로 안산이나 시흥 같은 그런 지역에서의 그런 현재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자체의 사례들을 좀 중앙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정책을 실시하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 교육에 있어서는 일단 교육기본법의 대상을 좀 이주배경 모든 아동 청소년으로 좀 변경을 해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대상이 지금은 이제 국제결혼 가정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이 범위를 대상을 좀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그래서 더 많은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정 또는 확대해 주실 것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좀 개선 정책 방안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머지 부분은 자료집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국제아동인권센터 김희진 전 사무국장님께서 아동의 법정 대리인 제도 전문 영향평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정대리인 제도 영향평가 결과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상 정책 선정 배경은 가정 내 문제로만 여겨졌죠. 친권에 대해서 친권의 제한 상실이라는 민법 규정이 반영되면서 이제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아동 권리 관점에서 반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권 제한 상실이라는 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가정 밖 돌봄과 아동보호 체계에서 이렇게 아동의 포괄적 대리권으로 나타나는 법정 대리인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민이 부족했던 현실입니다. 관련하여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보호 절차와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이제 사회적 보호 아동, 가정 밖 아동, 보호체계 내에 있는 아동의 친권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그 제도를 검토하겠다라는 정책 과제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현재 친권과 후견을 큰 내용으로 두고 있는 법정대리인 제도를 우리 사회가 아동권리 기반 접근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를 연구 배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목적은 아동권리 기반 접근을 통해 법정대리인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법정대리인 제도가 아동의 주체적인 삶의 방향을 지지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문헌 연구, 면접 조사, 그리고 자문을 거쳐서 현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우선 국내법 현황, 국내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미성년 후견 제도가 친권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법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후견인은 친권자를 가름한다라고 했을 때 단지 보호만을 제공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1차적 의무 이행자로서 부모를 대신하는 존재이죠. 법률관계 이상으로 사회적 돌봄의 책무를 부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최소한 미성년 후견인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법인이어서도 안 되고 복수여서도 안 된다라는 그 가치, 법률상 재산관리의 수준을 넘어 아동의 일상의 복리를 지키고 증진하는 모든 과정이 양육의 한 내용과 다름없다. 따라서 후견인은, 미성년 후견인은 아동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전제하며 이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의 행위 능력을 제한합니다. 사람은 생존한 모든 순간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지만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아동의 행위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라는 그 개념상 주체의 의사 능력은 당연히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 개념은 민법 5조 1항 단서에도 나타납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즉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성상 성년에 이르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손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에 이 행위 능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친권자가 있는데 민법은 친권자에게 법률행위 대리에 대한 권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 거소를 지정할 권리, 재산을 관리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견인도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합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친권이 법원의 판단으로 상실 또는 일시 정지되었거나 부모의 대리권 또는 재산권이 상실되었거나 사퇴하였거나 여러 내용상 친권이 완전하게 행사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친권이 지정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부모로 대표되는 부모 또는 이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으로 친권이 지정되어야 하거나 상실 제한되는 경우에 우리 민법상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친권자 지정의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리고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친권은 아동을 낳는 그 순간, 아동의 출생 그 순간부터 의무로 존재하는 개념이고요. 오로지 부적절한 행사와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상실과 제한만 가능하도록 우리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친권을 보충하는 제도로서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관련된 제도로는 크게 4개의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선임하거나 친권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경우, 혹은 시설보호아동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민법에 따라서는 성년 후견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미성년 후견이 시작되면 즉시 감독을 개시합니다. 후견 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고, 피후견인, 아동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에 필요한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과 아동 사이에 이해상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이 아동을 대리합니다. 이를 통해서 후견인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아동권리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 제도적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규정, 아동복지법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전제가 기존 연구에서도 문제가 된 사항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친권자 후견인이 모두 없는 상황 그 자체가 아동복리 침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현행법은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서 명시적으로 후견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가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그 가치를 좀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대상 아동의 후견을 선임하기 전까지 지자체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여 법정 대리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외적인 특례법입니다. 시설미성년 후견법이 존재합니다. 시설미성년 후견법은 민법상 후견제도에서 법원의 허가, 법원의 선임 절차를 거치고 법원의 감독이 개시되는 일련의 절차를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절차입니다. 우선 보호자가,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당연히 시설장이 후견인이 됩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보호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 가운데 실제 하는지, 부양 의무자, 보호할 사람이 따로 없는지 확인 공고 절차를 거치는 추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 시설에 있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는 하지만 법원의 후견 감독 사건이 개시되진 않습니다. 시설미성년 후견법은 우리나라의 후견제도가 일관된 절차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가 있는 아동에게도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친권자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친권자와 후견인이 사실상 중복하여 존재하는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면접조사 전반에서 후견인의 법률상 책임이 과도하다, 부담스럽다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지는 피해와 그에 대한 감독 시스템 부재 또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예외적인 규정이죠.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아동을 인도받았을 때부터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됩니다. 법원의 절차, 법원의 허가도 필요 없고 당연히 후견인이 되고 지자체장이 증명 발급서를 받음으로써 후견인으로 그 자신의 지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특례법 규정은 아동보호 체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우선 입양이 의뢰된 아동은 입양기관에 보호될 수도 있지만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 보호도 가능합니다. 위탁 보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아동이 머무르냐에 따라서 법정 대리인 문제가 달라집니다. 또 한편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법정 대리인이 될 때 친권은 정지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원가정 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친권의 정지와 입양기관의 당연 후견 직무는 너무나도 이상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견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국제 법규를 검토하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 준거이자 규범이라고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이 아동권리협약은 법정 후견인을 아동의 보호자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년에 다다르지 못한 아동의 지위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호와 돌봄에 대한 아동권리 실현에 책임이 있는 주체로 국가와 함께 부모와 법정 후견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른 보호자의 달라져야 할 지도의 의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모 공동의 책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입양, 소년사법 전반에서 법정 후견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 인권 규범으로서 EU 안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내서는 인신매매 상황에서 국제 이주 맥락에 놓여진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긴 하지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이 부재하다라는 그 상황 자체 그리고 일반적으로 명시되어야 될 원칙을 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EU 안내서는 아동과 가까운 친인척을 포함해 넓은 범위에서 가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자에게 후견 의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관계 그리고 잠재적 후견인과 아동 간의 관계가 굉장히 후견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부득이하게 가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진다라고 혹은 국가의 책무를 위임받은 법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법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후견인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후견인과 아동과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은 법정 대리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후견인에 대한 관리 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한 당국의 내부 시스템을 개발하고 법원이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라는 점입니다. 면접조사 내용을 간단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친권과 후견인의 부재를 경험한 아동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가 아닌 하지만 사실상 아동에 대한 양육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하는 7분을 인터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서 공공의 역할을 조력하는 관계기관 종사자 3분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다양한 상황에서 친권의 공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라는 답변보다는 청소년 대부분 심리적인 문제,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혹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후견인이 없어서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혹은 가장 어려웠는지 말씀 주시라고 부탁드렸을 때 보호자가 없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심리적 상실감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하였습니다. 후견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동 청소년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행정 절차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후견인에 대한 역할과 해결 가능성이 서로 다르게 보고되어서 미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일관된 매뉴얼이나 지침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참여자 대부분 발달에 대한 지지체계로서 보호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했던 점에 비추어 이 법정 대리인 제도가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제도의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의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보건사항과 유사하게 다양한 어려움이 제시되었습니다. 특별히 시설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시 아동의 불법행위 관련 법정 책임이 부담이 된다. 그리고 관련 절차가 번거롭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후견인 선임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자문기관도 부재하여 경험했던 어려움도 나타났습니다. 관계기관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공익법센터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아동보호 체계에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후견 관련 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관계기관 공익법센터 변호사의 발언에 비추어 현행 법이 절차법과 법의 원칙이 미성년 후견 제도의 그 신속성과 아동권리 보호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게끔 서로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아동 미성년 후견 제도는 행정의 아동보호 조치 결정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생존하고 친권의 제한 상실 재판이 없음에도 보호 대상 아동으로 가정에서 분리되어 아동보호 체계에 편입된 아동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후견 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대상 아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된 아동은 원가정 복귀가 1차 목표여야 합니다.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가정, 입양이 최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상기할 때 지자체는 보호조치 기간 중 친권자의 역할을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친권 행사를 대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친권의 제한 상실을 통한 영구적 대안 양육,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설 미성년 후견법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조치로 아동이 배치된 시설장이 친권자와 다름없는 아동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보호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보호시설의 기능과 권한을 벗어나 아동의 이익이나 의사와 충돌할 우려도 있습니다. 시설에 보호조치된 아동의 보호주체는 지자체장이라는 그 원칙이 법 전반에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후견의 공백을 사실상 인정하는 제도는 앞서 말씀드렸고 각종 절차법과 연계되지 않는 한계도 나타납니다. 각 이해관계자, 공공은 물론 당사자, 아동 청소년 당사자도 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법정 대리인의 포괄적 대리권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크게 6가지를 제안합니다. 법원 허가에 따른 미성년 후견인 선임 절차와 행정의 아동보호 체계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친권자를 대신하여 아동보호에 적합한 법정 대리 권한을 행사할 주체는 지자체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이 되는 규정도 삭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친권의 위임계약을 명시하는 행정 절차를 지침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설 미성년 후견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후견인의 법률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독자 책임 규정이라든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신탁 계약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그 지자체의 의무적 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후견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에는 반드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기간을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육자를 조력하는 역할로 국선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많이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법원의 판단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기회도 성년 의제 적용을 받도록 하여 그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게끔 자율성을 최대한 지지하는 법적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동의 법정 대리인 제도에 대해 아동 권리적 관점에서 새로운 통찰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대학교 박소영 교수님께서 보호대상 아동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보호대상 아동 정신건강 정책 전문 역량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연구 내용을 한 4가지로 봤습니다. 국내의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법, 정책, 사업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고요. 아동 권리 관점에서 근거해서 정신건강 서비스가 보호대상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문헌과 심층 면접을 통해서 보호대상 아동의 특성과 권리 보장을 반영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연구 수행 과정은 이렇게 있고요. 이제 문헌 분석은 국내의 문헌을 분석했고 심층 면접은 4개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3명을 포함해서 보호 대상 아동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보호 대상 아동은 저희는 양육시설에서 양육시설과 그룹홈 청소년의 중장기 쉼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고요. 시설 종사자 7명과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7명,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정책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문제를 도출하고 그리고 대응 방안을 분석했고요. 이를 가지고 이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저희 연구 분석 틀은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이 정책 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좀 저희가 좀 부정적인 것에 좀 초점이 되어 있지만 정책 과제에서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좋은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문제 의식과 그다음에 목표 설정과 서비스 전달 체계와 평가 및 한류로 구분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문제 인식에서는 정신건강 문제와 개념에 대한 상이한 정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동정책 기본 과제에서는 마음건강, 정신건강 복지 기본 계획에서는 정신건강과 마음건강을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에서는 위기, 정서, 심리적 문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정서, 행동, 발달상의 문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뿐만이 아니라 보호대상 아동, 시설 종사자,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표 설정에서 보면요.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근거로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호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아동복지를 위해 부처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적 지침이 미흡해 보였고요. 각 부처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신건강 전략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 정책을 담당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수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제2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서에서도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아동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었으나 확충의 규모, 확충의 시기 등의 그리고 별도 예산 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민감성을 고려한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매뉴얼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에 대한 접근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건 평가와 한류인데요. 주무 부처와 보호체계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간 지원 서비스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평가 시스템이 미흡해 보였고요. 보호대상 아동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해 보였습니다. 외국의 같은 경우,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가정의 보호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전국 단위의 소비자 단체가 보호대상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 연구팀에서는 6가지의 정책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건데요. 이를 위해서 그 세부적인 과제에서는 지금 아동복지법에 일반 아동을 포함한 보호대상 아동의 인권, 교육, 건강, 복지, 여가 등을 포함한 권리에 대한 내용과 범위 제시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과 범위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게 아동복지법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하에 계획 중인 가칭, 아동 청원 등을 통한 보호대상 아동의 의견 표명 제도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동정책 기본계획하에서 이러한 아동청원이라는 시설을 아동청원이라는 제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를 시키는 것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문해력 증진인데요. 이것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창의 활동 교육 시간을 통해서 마음 건강을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동의 정신건강 문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보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모형 구축과 관련해서는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시 보호대상 아동 우대 방안 마련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보호대상 아동이 서비스, 그러니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보호대상 아동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먼저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접근성을 고려해서 관할 지역 관계없이 쉽게 용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기관과 보호대상 아동의 서비스 이력 공유 현실화입니다. 이제 서비스 이력이 서로 공유화되지 않아서 보호대상 아동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때 받는 과정에서 각 기관마다 중복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비스가 이력이 공유화된다라면 조금 더 일원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대상 아동 정신건강 정책 업무 분장 명확화입니다. 그 아동복지 그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 관련 부서나 담당자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부서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위원회 배치, 학대를 통한 지자체 아동 컨트롤 타워 역할 위임입니다. 심층 면접 결과 지역사회 안에서는 기관 내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협력을 해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보호 전달 체계 개편 방안에 보면 지자체가 아동보호를 책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방안들을 활용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학제 의견이 수렴된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매뉴얼 개발입니다. 그래서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 수준에 따라서 치료 배치가 가능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 영역별 맞춤형 교육 시행인데요.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차별화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크게 세 개로 구분해 봤는데요. 학교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과 외상을 포함한 보호대상 아동의 심리 정서적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호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전문기관 연계 방안,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 실시, 시설의 임상 심리 상담원에게는 그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슈퍼비전 실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된 과제에서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하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전담 인력 단계적 확충 방안의 규모와 일정 확정 및 시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그럼 언제 이뤄질 수 있는지의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 전담 인력을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입니다. 시설 내의 아동들이 외부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러 나갈 때에는 그 이동 시간과 그리고 아동하고 동행해야 하는 추가 인력의 부담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 시설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때 좀 꺼려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낙인감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에는 아동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원 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위클래스 등 다양한 자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보호대상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서비스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정신건강 정책 기반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가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 조사가 법제화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동시에 아동 보호 체계 진입 단계에서 구조화된 척도의 공유화를 통한 정신건강 종합평가 실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척도를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과제인데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민감성 증진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개별화된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에 대한 모델 제시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대다수는 아동학대나 방임 등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후에 아동복지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소부터 퇴소 그리고 자립 과정까지 지원을 회복할 수 있는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가 지금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2부의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부 발표자 분들과 토론자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도 전문 역량 평가는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의 정책을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방향성과 그리고 다부처와 함께 고민해야 될 주요 개선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그 종합 토론의 시간을 통해서 풍부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2부 종합토론의 좌장님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정익준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아마 정신이 혼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2021년 아동정책 영향평가 공유 확산 포럼을 보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또 와 있나 이러실 것 같아서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작년에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문 영향평가를 실시했고요. 아동정책 영향평가 자문위원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러주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자체평가, 지자체가 이제 중심이 되는 자체평가를 했다면 2부에서는 지금 중앙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문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세 분의 아주 훌륭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김희주 교수님, 김희진 변호사님, 그리고 박소영 교수님의 세 분의 중요한 발표를 들었는데 그거에 걸맞게 또 세 분의 훌륭한 네 분의 훌륭한 토론자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제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고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토론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신건강복지센터 협회 전준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유튜브 내에서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신내훈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신하늘 사무관님은 지금 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순서는 지금은 이렇게 전준희 회장님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토론 순서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신하늘 사무관님께 이 전문 영향평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뭐 자체평가까지도 포함해서 전문평가 모든 것들을 이제 들어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복지부가 이제 생각하는 방향, 뭐 차후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줌으로 나와 계신데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신하늘 사무관입니다.
오늘 저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줌으로 참석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 지급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저희 과에서 그걸 좀 총괄적으로 준비하는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여기 사무실에서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우선은 그 발표해 주신 내용들 매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포럼에 다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저 자체평가랑 전문평가의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은 이미 앞분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냥 제가 이제 느낀 점하고 저희 부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이제 내년에 좀 개선 반영해서 할 예정인데 그 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 자체평가 우수 사례로 지자체에서 발표해 주신 걸 되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고민이나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올해 있었던 이제 아동보호체계의 본격적인 공공화와 더불어서 이제 지역 차원에서 이제 전과 달리 좀 많이 아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지자체 사업 담당자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업무량이나 이게 늘어났을 텐데도 영양평가에 이제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제 또 담당자분들께서 영양평가를 하시면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이 진짜로 아동을 위해서 잘 준비되고 있는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할 좋은 계기가 되었다니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아동 정책 영향 평가도 이제 아동 권리를 이제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고, 이제 그거는 사업 담당자분들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게 이제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 필요 조건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이제 아동권리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정책 영향평가 담당자뿐만 아니라 이제 아동정책 담당자분들께도 시행을 해서 조금 더 아동정책 영향평가 담당자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좀 더 향상된 인식을 가지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평가 발표 이후 이제 토론에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많은 점들에 공감을 하고, 이제 그중에 저희가 특별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자체평가의 대상 사업의 범위입니다. 이건 사실 이제 평가 자체가 자체평가다 보니 지역에서 이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그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하는 이제 자율성의 측면이 하나 있고, 이제 진짜로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진짜로 이 평가가 효과가 있게 하는 효과성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균형을 맞추는 범위에서 평가의 대상 범위를 좀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특히 이제 자체평가 그 자문위원님들께서 이제 엄청난 양의 평가에 대한 이제 자문을 해주시다 보니 그 고충도 꽤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점도 좀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평가에 대한 발표도 저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전에 보고서를 이미 한번 회독하고 의견을 드렸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따로 코멘트를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교수님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와주셔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한 건인데, 이제 특히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1위에서 2위를 뭐 매년 1위 했다가 2위 했다가를 다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전 국민 자살률이 그 정도니 아동 청소년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학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적인 문화고 그런 이제 사유로 아동 청소년들의 이제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이런 증상도 꽤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이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박수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보호대상 아동에 한정을 해서 연구를 해주시긴 했지만 이게 일반 아동 청소년 전체로 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보호대상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체계 진입 단계에 조금 더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통합패널 통합패널 구축 시에 정신건강에 대한 조금 조사를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아동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조금 낙인이나 이런 점을 아직도 우려해서 정신의료기관 방문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정신건강 정책과에 있었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을 하면서 그중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함께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 함은 정신건강복지센터마다 이제 그중에 희망한 센터마다 정신건강 아동 청소년 담당 2명 인건비 더 넣어주고 그게 다였습니다. 이제 저희 부가 하는 이제 공적인 정신건강 사업은 사실은 그게 다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위클래스나 위센터가 있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 치료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뭐 그 정도인데,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의학적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래도 부모의 동의 없이는 또 갈 수가 없고, 이제 부모는 이제 아동 청소년이 정신의학과에 다니는 것 자체를 이제 인정을 안 한다든지 낙인감 때문에 걱정을 해서 안 보낸다든지 다양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전문 영향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이제 뭐 다음 이제 아동정책 기본 계획이나 등등 좀 세울 때 정신건강에 대한 분야에 좀 투자를 좀 많이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자세한 내용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제가 이제 또 회의를 가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토론도 되게 잘 진행해 주시고, 이제 다음 토론자분들 발표는 제가 그 토론 자료집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줌으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직접 오셨으면 저도 줌으로 사회를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와주시는 것도 다 좋았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후에는 좀 직접 오셔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지만 이 전문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 평가에 대해서는 뭐 범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전문 평가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워낙 그 보호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 청소년들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포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부처가 나눠져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위센터나 상담복지센터나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 부처가 같이 협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가부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와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부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하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처음에 지금 요 부분 오늘 뭐 여러 가지가 것들이 있지만 오늘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전문평가 1, 2, 3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할 텐데요. 먼저는
김희주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신내은 사무관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이번이 본격적으로 하는 첫 아동 영향 평가라고 들었는데 그 첫 아동 영향 평가 중에서도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을 첫 발표로 해주신 거는 굉장히 뜻깊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제가 이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배경에는 아마도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은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법적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 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있고 거기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일단 아동은 만 18세까지로 보시면 되고 이제 저희 청소년은 보통 만 9세에서 24세를 말하는데 청소년 복지지원법에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이란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과 그 다음에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국제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정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자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저희는 탈북 청소년까지도 저희 법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다문화 학생은 이제 또 다문화 가족 자녀랑은 조금 구분되는 단어라서 국내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중도 입국 자녀, 그다음에 외국인 가정의 자녀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통계를 보고 왔는데 다문화 학생이 12년에는 한 전체 학생의 0.7% 정도였다면 21년에는 16만 명으로 전체 학생의 한 3% 정도로 그 수치가 엄청 많이 늘은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저희가 총리 주제로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작년 6월에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방안이라는 거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개선 방안으로 주신 것 중에 상당수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저희가 발표를 조금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잘 인지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개선 방안으로 주신 것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때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기서 제안 방향에 나왔던 대로 이제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개념이 모호하고 통계가 정확히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서 저희 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고용부, 그다음에 교육부, 통계청 이렇게 다 같이 지금 통계를 같이 구축하려고 몇 년째 회의도 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막바지 단계에 이른 걸로 알고 있고 이 통계는 아마 계속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교육 진입 쪽에서 이제 학교장 재량으로 입학 전학이 결정되고 거부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이제 하셨는데 사실 이게 항상 그 외국인 자녀가 학교를 입학할 때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어 왔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 아동이 조금 많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 저희가 그때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그 교육기본법 초등중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그 학교장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입학을 결정하던 것을 교육장이 배치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한 성과라고 저희가 여기고 있고 그 이후에 조금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심의위원회도 이제 빈번한 개최를 통해서 좀 아이들의 학력을 빨리 결정을 해주고 입학이 용이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까지 좀 어려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 대책을 발표할 때 시행령을 같이 개정을 하면서 그 학력심의위원회 풀을 조금 법적 풀을 늘리는 거를 같이 담아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 진입은 교육부 중심으로 계속 고민도 많이 하고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및 보호 부분에 보면 이제 예방접종 할 때 통역 서비스 같은 걸 지원해야 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또 다누리 콜센터를 24시간 365일 운영을 해서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개 언어의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 그 3자 통역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의사랑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도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3자 통역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이게 정말 잘 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병원에서 예방접종 문자가 올 때 안내가 같이 오더라고요.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육 쪽에 가면 저희 여성가족부 파트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레인보우 스쿨이나 중도 입국 학생들이 조금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진로지도 정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늘리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정말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서비스 연계 사업이라는 거를 재작년부터 처음 실시를 해서 그 지역의 민간에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촘촘하게 연계해서 그 대상들한테 잘 닿을 수 있게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것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다문화가족 자녀는 이주 배경 자녀 중에서 약간 이렇게 한정적이다 보니 국내 출생했거나 중도 입국한 그런 국제 결혼 자녀에 많이 한정돼 있다는 비판이 사실 조금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국회 인재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다문화 가족의 범위도 좀 확대를 하고 그 이주 배경 청소년 아동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거기 도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셔서 사실 지금 뭐 언론이나 국회 여론들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에서 나오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니까. 국정을 홍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는데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몰랐는지 무식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몰랐었는데 지금 이 부분 들으시면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예전에는 학교장 재량이었는데 이제 교육장이 배치하면서 아마 이제 그러니까 공교육 문제 정도는 이제 해결 방안들이 이제 마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다누리 콜센터 아까 그래서 이제 살짝 이렇게 봤는데 저도 다누리 콜센터도 처음 들었고요. 이게 3자 통역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가 다른 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지금 이름을 또 변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다른 부처도 잘 좀 보세요. 뭐 법무부 다른 여러 부처에서도 이런 것들 보시고 이런 데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로도 협력도 되고 공유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의 법정 대리인 제도, 그러니까 김희진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철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을 맡게 된 한양대학교 제철원 교수입니다. 우리 김희진 변호사님이 아주 연구를 충실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족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 우리가 흔히 호주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 때문에 가족 문제는 그냥 가족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부모
라든지 또는 친권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인식이 국민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고, 또 정책 입안자들의 경우에도 부모나 친권에 대해서 이제 왜곡된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부모와 친권 제도는 굉장히 리버럴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시대에 낙후적이다.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정도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는 아이를 그냥 우리가 지금 예컨대 뭐 체외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냥 그 아이를 낳았으면은 그냥 부모가 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생물학적인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혼인하지 않는 사이에서 아이를 출생하고 난 다음에 베이비 박스 같은데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이 많이 입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가 부모한테 인정해 준 어떤 제도입니다. 인정해 준 권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가 친권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때 만들어진 서양법에서 보면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를 할 때 법원에 다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동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친권이에요. 근데 그 권리를 아동이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지 못할 때는 친권은 당연히 제한이 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친권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특히 이제 19세기 이럴 때는 재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부모가 이제 처분하거나 또는 이제 부모가 애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 이름으로 부동산 사고 이렇게 하면서 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서양에서는 그런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모와 친권에 관한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우리 김희진 변호사님이 제도 개선 방안에서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부분을 중장기적인 이 제안으로 해주신 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19살 되기 전까지는 아동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요. 사실은 자기 신체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 굉장히 밀접한 어떤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아동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경우에는 근데 특히 신체에 관한 부분은 부모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든요. 대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16살이 넘으면 혹은 그것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자기 신체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 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아동 이름으로 나오는 사회보장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동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들이 그걸 이제 막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현행법에 따라서도 그 부모님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아동들에게 주는 수급비 같은 것들은 이제 그것을 탈취하는 것은 범죄로 이렇게 그러니까 금지 행위로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동 이름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재산 같은 것들을 이제 급여 같은 걸 부모님들이 그냥 통장에서 뺏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이건 형사처벌을 해야 될 사건이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가 무엇이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친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째 부분의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보호대상 아동을 보면은 보호대상 아동 가운데에서 가정 위탁이 되거나 생활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우리 아동권리위원회의 이 대안적 돌봄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제 보호 조치를 하는 기관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이제 아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뭔가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사람이나 기관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그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이제 보호 대상 아동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가령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가령 시설장이라든지 혹은 위탁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적 돌봄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본의 경우에도 사실 생활시설에 있는 아동들, 가정위탁하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모가 가지는 친권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 당연히 그와 같은 것을 인정을 하고 있죠. 그 점에서 보면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 보호 대상 아동의 친권 대행, 그다음에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법정 대리권 행사를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제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호 대상 아동 가운데서 우리 시스템으로 보면은 입양이 되면은 이제는 보호 대상 아동이 아닙니다. 물론 입양이 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서양의 경우에도 후견인이 이제 선임이 되면은 이제 보호 대상 아동에서 일단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이 되거나 후견인이 되면은 이제는 이제 지자체의 보호 대상 아동이 아니라 별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제 새로운 가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입양하고 후견인이 선임되는 게 어떻게 다른 거냐 하면은 입양은 이제 친자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후견인이 선임될 때는 내가 친자 관계는 아니지만 내가 부모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이 아이를 돌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대부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친족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후견인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후견인이 선임될 때 그 후견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입양이 될 때도 지원이 되니까 그렇지만 일단 보호 대상 아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호 대상 아동일 때 우리가 공공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번째 부분에서 우리 김희진 변호사님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성인을 위한 공공 후견의 경우는 하고 아동을 위한 거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후견을 선임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민법 시스템에서 가서 거기서 아동의 가까운 친족이라든지 또는 부모가 이제 우리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하면서 근데 잘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또 뭐 등등 이런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했다면 그런 분들이 이제 후견인이 되고 그리고 법원이 그런 후견인들이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감독하는 시스템들이 맞고 그 부분은 보호 대상 아동의 문제는 아니다. 보호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서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이제 대안적 돌봄 가이드라인에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역사를 알게 되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전쟁과의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설 미성년 후견인 직무법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도 이제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에도 이제 그 고아들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당연히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런 법을, 그러니까 민법에 그런 규정을 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법에 그런 규정을 두었어요. 그리고 지자체가 후견인이 되어서 이제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후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없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그 아동들을 잘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해 나간 거죠. 그렇게 개발해 나가면서 일정 시점에서 그게 독일 민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의 경우에도 이제 지자체가 당연히 후견, 그러니까 그건 법원에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입양특례법의 경우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입양특례법이 대부분 보면은 아이들 혼인의 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해서 이렇게 맡겨서 입양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후견인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 미성년 후견인 직무법이라든지 입양특례법에 있는 후견인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지혜로운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법이다. 다만 어떤 게 문제냐면은 우리가 가족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듯이 후견인을 한번 선임해 놓고 나면은 지자체가 개입을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책임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컨대 시설장이 후견인이 되거나, 그러니까 당연 후견인이죠. 그러니까 당연 후견인이 되거나 또 입양기관의 장이 당연 후견인이 되더라도 지자체가 그 권한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잘 갖추는 식으로 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우리의 경우에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놓으면은 엄마가 애를 낳는데도 그 엄마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없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생등록제를 하자는 거 하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출생등록제를 하게 되면은 근데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아이를 놓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문제가 생기는. 이제까지 관행하고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입양기관에 이렇게 맡겨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잘 좀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족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권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시대에 낙후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먼저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동의를 하셨고 저도 그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이런 문제, 특히 이제 자기 신체와 관련된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셨고 저희는 뭐 당연하게 생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동에게 이제 나오는 사회보장급여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직접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면서 하는 역할이 부모 역할, 보호자 역할이기 때문에 뭐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토론거리가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딴 게 아니고 시설 미성년 후견 그리고 입양책례법상의 이제 후견과 관련된 거를 우리 제철원 교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운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우리 김희진 변호사님은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희진 변호사님께도 반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재밌어요 토론이. 뭐 잘했다 이런 것만 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도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토론입니다. 박소연 교수님이 이제 하셨던 보호대상 아동 정신건강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전준희 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 현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 협회장 맡고 있고요. 경기도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화성시는 인구가 9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렇게 지자체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250여 개가 센터들이 있는데 저희 센터에 아동 청소년 담당 인력이 4명입니다. 예, 90만 인구 도시에 4명이서 이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옆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예, 거기는 저희보다 인력이 좀 더 많은데 거기도 그 인력 많긴 하지만 이런 사례 관리나 이런 상담 업무를 하는 인력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박소연 교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정신건강이라고 쓰고 어디는 정서행동이라고 쓰고 뭐 이렇게 다양한데 아무튼 정신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기관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랑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학교에 있는 위센터, 위클래스일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3개가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3개의 기관들이 다 담당 부처가 다 다르다는 거죠. 예.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위센터는 이제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협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의 어떤 청소년들의 문제가 있어도 지역사회로 잘 보내지 않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인식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인식하는 문제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담당하는 인력이 적다 보니까 좀 패설러직한 쪽으로 접근들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조기 정신증 같은 거 있죠. 이제 조현병이나 이런 주요 정신질환으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청소년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좀 그런 신경증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의 그 어떤 표준 지원 그 하고 있는 기관들도 이 정도인데 보호 아동들에 대한 것은 더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그 사회복지사로 이제 현장에서 처음 일할 때 그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이제 그 보육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항상 하는 대화의 주제가 이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2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학대 피해 아동들이고, 그리고 그 청소년이 되기 이전 초등학교 시기에 이런 개입들이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시기에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에서 있는 선생님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예, 아이들 다루기가 너무 어렵고, 한편 일을 맡기고 있는 지자체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런 보호 아동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정의가 다르다는 것은 인식이 없다는 걸 뜻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들을 지원할 같은 시에 있지만 최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게 돼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사각지대에 떠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소영 교수님께서 그 이런 보호 아동의 정신 건강에 대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말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컨트롤 타워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서비스 모형 구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대한 배치를 확대해야 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지자체의 아동보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어디가 돼야 될지, 예,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서에서 다 찢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NIMH에서는 정신건강을 하고 3사에서는 중독을 하고, 이렇게 이 컨트롤 타워들이 좀 나와서 중립적으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신하늘 사무관이 저희 담당 사무관이었어요. 예. 근데 2명밖에 안 주시고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인사라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이런 그 모든 지금 정신건강 문제는 그 복지부 정신건강 정책국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모든 부처가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의 별도의 그런 그 처 같은 게 하나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 뭐 청 같은 이런 규모로 생겨서 지원하는 게 되지 않으면, 특히나 보호 아동들처럼 투표도 하지 않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아이들한테 무슨 기초 지자체에서 이 아이들한테 돈을 씁니까? 전혀 안 써요. 중앙 정부에서도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고.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정신질환자분들이 그렇거든요. 투표도 잘 안 하시고 보호자들은 목소리를 안 높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전혀 안 써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계속돼서 결국 계속 소외가 되게 되고, 결국 보호아동들이 성인이 되면은 사회적인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악순환들을 끊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 타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박소연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도 이따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컨트롤 타워가 되면 좋겠는지,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 과제로서 전문 영역별 맞춤형 교육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이 주신 말씀들 되게 굉장히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들, 또 12세 이전에 이 상실의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시설 종사자들부터 굉장히 인식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호 시설의 인건비가 너무 낮아요. 좋은 인력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인천 같은 데는 지자체에서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지자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의 인건비 투자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서울은 좀 더 하죠.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와요. 예. 그럼 인천은 그렇지 않아도 정신건강이 열악한데 더 열악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하려면 이걸 듣는 어떤 시설 종사자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도 있고 좀 어떤 열정도 이렇게 좀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급여 기준이라든지 근무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3교대하고 뭐 2교대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무슨 교육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임상심리 상담원들이 여기에 잘 들어가지를 않죠. 거기 혼자 이제 들어가게 되고 하면은 모든 힘든 아이들은 다 그 사람 보고 담당하라고 하거든요. 적어도 한 4-5명이 들어가서 팀으로 일을 하거나 좀 넉넉하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딱 맞춰서 사람을 주고 그중에 1-2명이 그만두고 하면은 또 땜빵을 해야 되고 이 시설의 어떤 또 운영의 문제로 계속 치부가 되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우리나라 휴먼 서비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가의 인식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않고 퀄리티는 계속 영국, 호주, 캐나다로 막 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한 25년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 후배들이 엄청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현장으로 배출되는 학생들은 점점 퀄리티 낮아지고 있어요. 예. 그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 현장이 이 보호 아동들처럼 정말 제일 어려운 아동들이고 굉장히 섬세하고 다양하게 접근해야 되는 아이들을 참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왕 하시는 김에 아동 전담 인력이 얼마나 지자체마다 있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인구 10만 명당 100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도 좀 제시해 주시거나 아니면 외국의 문헌 쪽에서 이렇게 좀 내오고 있는 TO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해서 국내 상황이 이렇게 험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이렇게 그 분석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도출해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아직은 조금 좀 무디인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물론 이제 한국적 상황들이 이거를 충분하게 받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보건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서 안에서도 저는 솔직히 관련 부처라고만 되어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관련 부처의 무슨 과 뭐 이런 게 좀 나와가지고 여기도 또 부처 안에서도 서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컨트롤 타워. 예, 요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박 교수님의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교육부 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나눠져, 그러니까 정신건강 영역도 굉장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뭔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현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처별로 막 이 기관들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대안으로 마련된 게 부처 통합이거든요. 부처 통합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다음에 나오는 게 청처. 지금 청처 다 만들려면은 아마 수십 개 이번에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게 또 안 되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지자체에 뭔가 유연하게 예산과 인력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제철원 교수님도 제안을 하셨는데 뭐 지자체 집행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지자체가 잘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이 대안에 대해서 우리 박소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사람이 올 수 있게 그리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그 뭐 인건비나 처우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명감으로 좀 일을 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사명감으로 일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제 대우나 처우가 좋아지면 옮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인력이 유지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
아까 전에 대인 서비스에 대한 우리 국가의 인식이 굉장히 낮은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뭐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현장이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돌봄이나 보호나 이런 대인 서비스 영역에서는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너무 열악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토론을 들으셔보셨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씩 우리 김희주 교수님부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그 토론에 참석해주신 여성가족부 신내은 사무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집에 가는 청소년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해주신 주무부처의 그 사무관님이 신내은 사무관님이 처음이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반가웠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주셨었는데 네 물론 지금 그 외국인이나 이주 배경 또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가부에서 굉장히 제일 많이 정책들을 고민을 하고 실제로 또 많은 어떤 정책들을 실행을 하고 계셔서 사실 이제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을 과연 어떤 정부 부처가 맡아서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아마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이렇게 그 관심을 보이는 주무부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개념이나 통계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이 연구 자체가 이제 기존에 현재 실행되어져 있는 법과 정책들을 좀 분석해서 그 영향을 어떤 부분들을 좀 제안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존 지금까지의 어떤 실행되어졌던 정책 안에서는 아직 그 어떤 개념이나 통계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제안을 했던 거고 또 말씀하셨던 이게 통계 구축에 대한 방안들은 발표를 하셨어서 저희도 이제 알고 있어서 이거를 좀 고민을 했으나 좀 더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 이런 통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정책 개선을 통해서 공교육 진입이 정말 수월해졌다라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정책을 실행을 하다 보면 또 사각지대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학 거부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저희는 이거를 아예 법 안에 이제 이 아이들의 어떤 의무 교육을 좀 권리화하는 그런 명시적인 법을 통해서 아예 이제 법으로 보호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제시를 했었던 거고요. 또 단일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통번역 서비스로 굉장히 그 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외국인 가정의 분들은 이게 약간 다문화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우리는 이걸 활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하셨듯이 좀 홍보와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뭐 굳이 새로운 어떤 뭐 이렇게 통번역 서비스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또 저희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희진 변호사님. 네, 교수님. 네, 국내에서 이제 친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낙후되었고 아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친권이라는 개념이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희의 제안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신 몇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들 중에 그 공공후견 제도요. 제목은 조심스러운 접근이라고 썼지만 내용은 미성년 후견의 공공후견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친인척의 양육이 가능한 경우에도 친인척이 어떠한 돌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원가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이용하고 있는 국선후견 제도로 조금 보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책 제안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시설보호아동과 입양특례법 관련해서는 한국전쟁을 거쳐왔던 그 당시에는 부모가 없는 아동들의 급박한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했다라는 점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명 동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물론이거니와 유엔 대한양육에 관한 대한양육에 관한 지침에서도 이 대한양육에 이르기 전에 첫 번째 원칙은 원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원가정으로부터 분리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첫 번째 목표는 원가정을 회복시켜서 아동이 가정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가정형 보호를 대안으로 찾아라라는 원칙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실에서 대부분의 시설 보호 아동이 사실은 부모가 존재하고, 입양에 따라서 보호가 의뢰된 아동에게도 부모가 존재한다면 그 아이가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게끔 하는 최대한의 지원이 무엇인지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고, 정말로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입양이라든지 혹은 대한양육 체계에서 미성년 후견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원칙이 순서에 맞게끔 적용되고 고민되고 자원이 할당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를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법이라는 그 말씀은 다르게 말씀 주셨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네, 의견을 드리고,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소영 교수님의 네, 전준희 회장님의 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컨트롤 타워는 또 다른 연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 보호 대상 아동이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시설 안에서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학교에서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또 지역사회에서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타 등등에서 받고 있는데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한데, 이때 다들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 하면 학교 베이스를 많이 생각하는데 학교가 강력하게 협력을 해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밖에서 보호 대상 아동인 경우, 일반 아동은 학교 안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보호 대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른 기관들이 개입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조금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주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지자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 전준희 회장님을 저희 자문가로 모셨더라면 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제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정책 제안을 할 때 사실 맨 끝은 딱 똑같았어요. 행재정 지원입니다. 인력을 지원해주고 돈을 지원해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최종 보고에 갔을 때는 현실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가능한 지금 현실에서 보호대상 아동 정신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제안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사실 정신건강 구구로 승격된 지가 1년 안 됐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너무 기쁜데요. 조금 더 힘을 모아서 저희가 부가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정신건강부. 그거는 제 희망이겠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희망일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 더 강력하게 정신건강 관련해서 조금 정교하고 촘촘하고 세밀하고 이러한 모든 민감성을 가진 서비스들이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어지려니까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막 다들 막 분주하게 끝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셔서 이제 끝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공유 확산 포럼에서 보셨지만 이 자체 평가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인식이나 뭔가 아동 권리에 대한 의식이 이제 향상된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부처도 아동 영향 평가가 되면서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저는 그 시발점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담당 부처이신 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우리 국실장님이 오셔서 좌장을 보고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셨으면 전문 평가는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아니라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번에는 국실장님을 모시는 걸로, 좌장으로 모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그걸 토론해 주신 네 분, 아주 훌륭하신 발표와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모든 참여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부에 발표와 토론을 풍부하게 또 이끌어 주신 교수님과 또 현장 전문가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아동정책 역량평가를 통해 아동권리 관점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그 개선 과제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우리 사회 정책 개발을 하는데 좀 아동들이 참여형 주체로서 선순환되는 그런 시간이 곧 다가오기를 바라봅니다. 정말 2022년도에도 아동정책 역량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테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년 아동정책 역량평가 공유 및 확산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